네, 이번 시간에는 회로망의 정리입니다. 자, 이게 회로망의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쉽게 할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리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회로들을 간단한 회로들로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함으로 해서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회로망의 정리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냐면 정전압원입니다. 전압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은 전기의 근본적인 거, 전원은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잖아요. 전원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압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류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전원. 자, 전기의 근본, 전기를 공급하는 쪽을 우리는 전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전압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만, 전압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류원으로도 일단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원은 그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근본적인 되는 어떤 부분들을 정전압원, 전압원인데 이론적인 어떤 정전압원의 의미가 뭔지, 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압이 있어요.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저항이 있어요. 이게 전류가 흘러서 전압을 걸었는데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그럽니다. 전압 강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주면 여기에 전압 강하가 만약에 20%가 주면 여기는 80%밖에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은 정전압원이 아닙니다. 뭐냐면 100%의 전압을 줬을 때 이 내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일 때에 그때를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100을 줬을 때 100으로 나타냈을 때에 그때를 전압원을 정전압원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에 정전압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I 곱하기 R이 전압이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이 100을 줬을 때 100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로가 되려고 그러면 이 전류는 줄일 수가 없고요. 전류는 줄일 수가 없고 저항을 제로로 하면, 제로로 하게 되면 여기 전원을 100을 주면 여기는 100의 전압이 걸리겠죠. 전압 강화가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전압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거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상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내부 저항은 R0는 일단 0이다. 그리고 정전압을 이야기할 때는 등가 회로는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압일 때는 단락 회로이고요. 그럴 때에 이때 전류는 무한대입니다. 원래 단락 전류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단락이라는 게 합선입니다. 합선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모든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 정전압일 때는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뭐냐면 그때의 전류는 무한대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사 시험을 공부를 하든지 그 부분을 알면은 그냥 정전압은 내부 저항이 제로이고, 그 다음에 정전압의 등가 회로일 때는 단락 회로이고, 그리고 그때의 전류는 무한대이다 하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전압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정전류원입니다. 자, 이게 전류원이 있어요. 전류원이 있습니다. 자, 전류원인데 이것을 정전류원에는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여기에 전압을 100을 줬어요. 그런데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는 100이 흐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R은, 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게 없어야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부 다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에 100을 주면 100, 10을 주면 10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걸리는 그 전류가 원래 줬던 전류가 부하에 100% 걸릴 때의 전류, 그때를 정전류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 R은
어떻게 되겠어요? R이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으로 흐르지 않겠죠. 이것이 R이라는 것을 무한대일 때 여기에 전류는 전체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 그런 의미일 때 이 전류원을 정전류원이다. 그런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무한대일 때 정전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전류원의 등가회로는 정전류 회로의 등가회로는 일단 개방회로이고요. 이때의 전압은 무한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류원의 의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다. 정전류 회로의 등가 회로는 개방 회로고 이때 전압은 무한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보시고요. 자, 중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전압원이 있습니다. 전압원이 있죠. 그리고 전류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압원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압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류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전압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전류원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류원과 전압원입니다. 자, 그럴 때 자, 보시면 다수의 기전력. 자, 여기는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다 전압원이니까 다수의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다수의 기전력 전원을 포함한 선형 회로망 중에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전류는 각 기전력이 단독으로 흐르게 하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그리고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자, 이 의미가 전압원은 우리가 그 앞에 정전압을 할 때 단락시키고 정전류원은 개방시키고 계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저항입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뭐냐면 자, 이 전압을 걸었을 때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때에 흐르는 전류 I1과 그 다음에 이놈이 전류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이 전류가 여기에 흘렀을 때 I2 그 값을 따로 계산해서 플러스 해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다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첩의 원리는 전압원, 전류원 이런 것들이 뭐다고요? 전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기를 공급하고 이것도 전기를 공급하는데 자, 이놈을 전기를 공급하는 쪽에서 어떤 전류 그리고 이놈이 전류가 이쪽에 어떤 공급했을 때의 전류 그 두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임의의 여기에 흐르는 두 개의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류를 알 수가 있다. 그게 중첩입니다. 말 그대로 전압원을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와 전류원을 이용해서 하는 전류를 갖다가 중첩에서 풀어낸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다. 근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첩의 원리는 그 어른 의미이고요. 만약에 전압원을 이용해서 풀 때는 뭐냐 하면 이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풉니다. 그러면은 전압원을 걸어서 전류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흐르지를 못하죠. 요렇게만 흐르죠. 자, 이렇게만 흐르죠. 그죠? 그때에 이게 전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전류원을 구해서 할 때는 전압원은 이렇게 단락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가 처음에는 여기에 전류가 요렇게 흘러갔다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럴 때는 이게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때의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전류원을 가지고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압원을 가지고 구할 때는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자, 이 개념만 아시고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전압원으로 요런 저항이 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일단 I1에 전압원만 있을 때, 그리고 이때 이 전류원은 뭐예요? 떨어져 있다, 개방되어 있다고 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전류를 구하는 것들은 전체의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I1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R1이고 R2이고 R3이면 여기 전압이 전체의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요놈 R1, R2는 직류이고 그럼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R1, R2, 여기는 V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I1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회로에서 직류 회로에서는 R은 R1 플러스 R2 분의 전압 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내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I1을 구해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전류원으로 구해낼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마이 R1, R2, R3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전압원으로 구했습니다. 지금 전류원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겁니다. I2를. 그럴 때는 여러분 뭐냐면 단락을 시키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류가 일반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일단은 뭐냐면 I2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병렬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렬로 R1, R2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I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V가 있다. 자,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전류 분배 법칙 가지고 옛날 구했죠. 그럴 때는 뭐냐면 R1 그리고 플러스 R2분의 전류 분배 법칙은 남의 거 R2에 그리고 전체의 전류를 구해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좀 표현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요런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이제 R1이고 이건 R2이고 이건 R3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I2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I2는 어떻게 됩니까? I2는 어떻든 간에 뭐냐 하면 요놈 저항과 R1 병렬 그리고 요놈 저항과 그리고 이 남의 저항 R1 곱하기 전체의 전류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아까 전압원으로 구했던 이거와 그리고 전류원으로 구한 이거와 플러스를 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전류, 이렇게 구해서 전류.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이고요. I1은 뭐냐면 R1 플러스 R2분의 V이고 여기에 I2는 R1 플러스 R2분의 뭐냐면 R1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내면 구해내서 I2, 구해내서 I1 중첩으로 풀어야 된다. 중첩의 원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프로범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또 전압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전압원으로 구할 때는 전압원이 있으면 이 전압원으로 풀고요. 그때는 이 전압원들은 단락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 전압원을 풀면 이걸 또 단락시키고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중첩의 원리라는 의미는 어떤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중첩의 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풀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분항의 정의입니다. 자, 태분항의 정의는 그 어떤 의미만 알고 넘어가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두 개의 단자를 지닌 전압원, 전류원 그리고 뭐 저항의 어떠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시된 거는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전류원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전화번호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전화번, 전류원, 저항의 어떠한 조합이라도 하나의 전화번과 그리고 직렬로의 저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 뭐요? 태분항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풀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회로망에서 단자 AB. 자, 여기서 AB에서 바라본 AB 간의 전압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요 전압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저항, 이 저항.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거 전류원은 개방 그리고 이것은 단락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풀으면 자, 회로망에서 단자 AB 간의 전압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에 전압으로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AB 간의 전압을 V라 하고 AB 간에서 왼쪽에 있는 전압을 단락시키고 AB 간에서 왼쪽에 있는 걸 단락시키고 전압은 회로망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를 Z라고 하면 자, 여기에 이쪽에서 본 부분들을 Z0라고 하면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구성된 간략한 회로가 되고 이것과 부하단을 연결해요. 줄을 쉽게 보셔서 참 어렵죠. 그죠? 자, 어떻게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전류원 자, 전압은 자, 이 전류원 그리고 이 저항 지금 저항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들을 하나의 전화번과 자, 이것을 뭐냐면 이 정리하면 여러 개의 전화번 그리고 전류원 저항을 뭐요? 하나의 전화번과 그리고 저항으로 표현하되 뭐냐면 직렬로 표현한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전류원을 하나의 전화번과 직렬로 저항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뭐다고요? 태분항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일단은 뭐냐면 이 부분들을 이런 어떤 여러 개의 전압,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의 전압원, 전류원, 저항을 하나의 전압원, 저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슨 정리냐? 태분항의 정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풀이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풀이는 여러 번 많이 풀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붙냐면 자, 보십시오. 만약에 풀이를 할 때는 뭐냐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쪽에 있으면 AB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내서 여기에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은 직렬로 표현을 해놓고 이것은 전류원이니까 뭐냐면 끊어져 있고요. 자, 이것은 단락이 되고 이것은 끊어져 있고 이 상태로 표현해서 이 저항을 이쪽에서 본 저항을 구해내면 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기에 저런 부분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고 저항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네요.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렇게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항이 있고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저항은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저항이 의미가 없죠. 자, 이것을 하나의 간단한 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와 그리고 이거와 이게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 다 더해주면 이 저항이 될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은 일단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태분항의 정리가 뭐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는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 알려고 그러면은 많이 풀어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분화의 정리를 등가 회로를 푸십시오. 자, 노톤의 정리는 자 이런 겁니다. 반대로 노톤의 정리는 이렇게 많은 전류원, 전압원, 전류원이 있고 저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노톤의 정리는 자 의미만 알고 넘어가죠. 뭐냐면 여러 개의 전압원과 전류원 그리고 저항이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전류원과 그리고 저항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병렬로 표현했다. 자, 하나의 전류원과 저항을 병렬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노톤이즈는 여러 개의 전압원과 전류원 저항을 하나의 전류원과 저항으로 표현했다. 자, 이것이 노톤의 정리죠. 그러면 아까 태분화의 정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태분화의 정리는 뭐냐? 자, 그리고 노톤의 정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전류원과 그리고 전압원과 그리고 저항이 있다. 자, 이것을 여러 개의 전류원과 전압원과 저항이 있다. 이것을 뭐냐면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을 직렬로 표현하는 것. 자, 이것이 태분화의 정리입니다. 쉽죠? 자, 그리고 하나의 전류원과 자, 저항을 병렬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다 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태분화의 정리는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되죠, 회로가. 그죠? 앞에 것도 지나가서 보면 앞에 것도 태분화의 정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로 표현하니까 되게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를 걸었을 때에 구해내는 거예요. 훨씬 편해졌죠. 그죠? 복잡한 회로가 쉽게 됐죠. 자, 이렇게 노톤의 정리, 태분화의 정리와 노톤의 정리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전류원과 전압원 저항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 저항으로 표현한다. 자, 노톤의 정리는 여러 개의 전류원과 전압원 저항을 하나의 전류원과 저항을 병렬로 표현했다. 이것이 노톤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계산 문제로 풀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두고 또 찾는 문제도 나오니까 의미를 일단 알고 계산 문제는 풀어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밀만의 정의입니다. 자, 임피던스를 가진 전압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전압원입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저는 전기를 공급한 그 내부에서도 저항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전압원이 있어요. 전압원 하나, 그리고 전압원 두 개, 전압원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개의 임피던스를 가진 전압원인 N개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단자 AB, 여기에 AB 간에 나타나는 전압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VAB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임피던스 분의 1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 분의 2, 1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 분의 1 뭐 더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와 걸리는 전압 Z1 분의 E1 Z2 분의 E2 Z3 분의 E3 그래서 즉 전원과 저항을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단자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밀만의 정의이다.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A, B 간의 전압은 요 공식으로 본다. 이것은 쉽잖아요. 그래서 Z1분의 1, 만약 두 개가 있다 하면 Z2분의 1, Z1분의 2원, Z2분의 2,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Z1분의 1, Z2분의 1, Z3분의 1, Z1분의 2원, Z2분의 2원, 2, Z3분의 2,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밀만의 정리. 임피던스를 가진 전화분이 N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단자 AB 간의 전압을 풀어내는 공식이 밀만의 정리다. 밀만의 정리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 공식을 넣어서 바로 풀어내서 계산해내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비정형파 교류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뭐냐면 정형파 교류를 좀 알아보죠.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정형파 교류요. 시간에 따라서 위상과 크기가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뭐 사이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정형파 교류는 이런 겁니다. 그죠? 자, 비정형파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위상 크기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사이클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정형파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비정형파 교류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뭐 비규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형파 교류만 이제껏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것이 비정형파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형파 교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원래 이런 3고조파 여기에 이것은 기본파라고 그럽니다. 기본 정형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여기는 3고조파 여기는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에 이 사이클에 하나 그리고 둘, 셋, 예, 세 개의 사이클이 생겼죠. 이것을 우리는 3고조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 파형과 합치게 되면 줄어들 거고 만약에 이 부분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원래 쌓인 파 중에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얀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하얀 것을 접목을 하면 줄어들고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뭐냐면 요 부분들은 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냐면 자, 요 부분들은 줄어들겠죠. 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들은 쭉 좀 더 성장할 겁니다. 그죠? 요 부분들은 또 줄어들게 되겠죠. 요렇게. 자,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이상적인 파형이 나오겠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는 비정형파의 교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본파 3고조파가 쓰겠는데 사실은 이런 거 말고도 자, 직류분이 어떻게 이렇게 직류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류분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또 섞여서 또 파장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비정형파는 자, 이런 파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직류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직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파가 있고 이런 어떤 원래의 노란색으로 나타난 기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기본파의 정수배로 우리가 고조파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자, 직류분들은 우리는 뭐냐면 A0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기본파와 고조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조파들은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모든 것들을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사인파와 교류파를 우리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모든 것을 기본파와 고조파를 일단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모든 것들이 다 일단은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파는 자, 코사인파는 뭐 A0에 그리고 시그마 1부터 이 코사인들이 만약 코사인은 코사인 이게 뭐 A1 코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A2 코사인 2 오메가 t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 시그마 1부터 여기 1부터 2, 3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코사인 n 오메가 t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뭐냐면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는 뭐냐면 이게 저게 an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b1 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b2 사인 2 오메가 t 그다음에 b3 사인 3 오메가 t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죠? 시그마는 1부터 1까지 bn에 사인 n 오메가 t로 표현하더라. 자 그래서 a0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의 어떤 거죠. 자 이런 것들 사인파의 무수히 많은 것들이죠. 자 이것을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파로 모든 것들을 교류는 다 파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직류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이것이 퓨리의 급수의 해석입니다. 자 비정형파에 대한 퓨리의 급수의 해석. 자 일단은 이 공식을 외우십시오. 직류분과 그리고 모든 어떤 고조파 어떤 교류는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그리고 BN의 사인 N 오메가 T로 차수 1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파와 뭐냐면 기본파와 고조파를 다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비정형파의 개념 그리고 비정형파 퓨리의 급수의 해석 이것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저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정형파. 자, 비정형파 중에서 시료값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V는 Vm에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순시치로 우리 지금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료치로 표현할 때 이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V 또 1은 VM1 2라고 그럴게요. VM2는 2 사인 2 오메가 t V 또 3는 VM3에 사인 3 오메가 t 뭐 이렇게 점점 많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여기에 시료치만 여기에 시료치는 어떻게 루트 2분의 또 V2 여기 시료치는 루트 2의 V3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직류분이고 그 다음에 V1, V2 이런 부분들 다 더하게 되면 시료값이 나오고 자 시료값은 직류분과 그리고 각 교류분의 기본파 고조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시료값에 대한 요 어떤 의미 공식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외형률은 뭐냐면 외형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정형파에서 얼마만큼의 파형이 찌그러졌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본파잖아요. 자, 이게 1,
3, 2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위에는 뭐냐면 고조파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기본파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시료값 분의 고전 모든 고조파의 시료값을 다 더해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분자로 올리게 되면 얼마만큼 전류가 찌그러진 파형이 나오느냐. 물론 전압도 똑같습니다. 기본파 전압분의 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다 루트로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기에 있는 부분들이 외형률을 다 뽑아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냐면 이 공식 하나 외형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둘자.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을 그리고 루트로 해서 풀어준다.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을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시료값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리고 비정연파의 어떤 그런 개념은 직류불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기본파가 포함되어 있고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교류값을 이야기하는 거요. 이것을 표현할 때는 교류값은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하나부터 1부터 너무 무수히 많은 어떤 코사인 함수로 무수히 많은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교류는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 직류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부분들이 퓨리의 급수의 해석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